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이른바 유치원 3법 그리고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최종 담판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회의도 오후 5시로 늦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두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규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대부분 비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분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 일가의 세 모녀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무려 9년 동안 대한항공과 직원들을 사유화해 7억 원이 넘는 물건들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전히 여야 간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 재개한다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가 핵심인데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워낙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계속해서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 조항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여야는 오후 3시부터 각 당 간사와 정책위 의장이 함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 야당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며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유치원 3법은 김용균법보다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회계관리 방식에서부터 비리 유치원 원장에 대한 처벌까지 어느 것 하나 맞붙지 않는 지점이 없습니다. 결국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지 말지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장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오후 4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오후 회동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계속해서 법안 처리에 앞서서 청와대 특감반 관련 운영위 소집해야 한다 이런 주장 지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법안 합의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먼저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주장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 사건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말했다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 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내년 1월쯤 운영위를 소집하자는 중재안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나친 청와대 보호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범법자의 폭로 때문에 운영위를 소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경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운영위원회 소집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며 물타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정개특위 등 비상설 특위의 연장, 대법관 임명,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다가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검감찰본부는 비위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감찰 결과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인데 확정되면 3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첩보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인인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직접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사업가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되도록 도와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고 최 씨가 연루된 뇌물사건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한 달 내로 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인 대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해임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바로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감찰 결과가 사회 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남은 징계 절차와 검찰 수사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함께 징계를 요청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3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인 견책을 요청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에 요청해 작성됐다는 YTN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요청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환경부 등 담당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무원 징계 사유를 요청하는 등 통상적인 공직 감찰 업무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문건을 별도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건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환경부 측에서 자료를 건네기 전까지는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자신이 담당하는 4개 정부 부처에 모두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일부 퇴직 임원들에게 실제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퇴직 임원들은 업무 추진비 감사 후 사퇴 요구를 받거나 지인을 통해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환경부 감사관실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문건에 나오는 임원은 8개 산하기관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퇴직 임원은 지난 1월 일괄 사표 제출 요청이 있어서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환경부 출신들이 먼저 사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환경부에서 업무 추진비 감사를 했고 감사관이 사표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업무 추진비 감사를 하고 감사관이 사표를 써주는 게 좀 좋겠다고 그래. 그때 써줬지 내가. 그래서 다른 산하기관의 한 퇴직 임원은 종교계 인사를 통해 사표 제출 종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 인사에게 사표를 종용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표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보냈을 테니 얘 사표 받아라. 그게 말이 돼요? 전화해서 직접 얘기하지. 그랬더니 뭐 정권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니 정권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 전화 끊었죠. 환경부는 동향 파악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문건을 작성했을 뿐 사퇴를 압박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건넸지만 장 차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문건을 작성한 적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산하기관 임원의 거취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장 차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기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판결 내용, 특히 어떤 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2011년 5월 경력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한진 일가의 세 모녀가 밀수와 허위 신고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무려 9년 동안 대한항공과 직원들을 사유화해 7억 원이 넘는 물건들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진 일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밀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오늘 인천세관본부가 한진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진일가 세 모녀,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관은 먼저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9년 동안 260차례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00여 점, 1억 5천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5억 7천만 원어치를 허위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등 회사 자원을 사유화해 범죄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마치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명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산 소파나 탁자 등을 수입하면서 일가 명의가 아닌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관세 등 2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이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벌여 물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편의를 봐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새벽 시간에 CCTV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시각에는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로 얼굴을 꼼꼼히 가린 한 남성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35살 이모 씨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새벽 시간 CCTV가 없는 사무실만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모두 34차례에 걸쳐 4,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대형 캐리어에 담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거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검거 당일 새벽까지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결국 지난 11일 서울 신논현역 인근에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뒤 첫 마디가 휴대폰도 안 썼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야간 주거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중간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법 위반이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와 하청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40여 건 적발됐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 1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노동자 충돌 방지 조치가 없었고 폭발 위험이 있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4일까지 특별 근로감독 기간을 늘렸습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민영화 반대와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행된 민영화 정책이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결국 김용균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전소 회사들의 민영화를 즉시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 확인 의무는 완화하는 대신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합니다. 보도에 김장하 기자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한 달에 2번 확인받아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구직자가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그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환수합니다.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과세 정보라든지 출입국 정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들을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고용보험 시스템 등 분산된 일자리 관련 각종 사이트를 일자리 포털로 통합합니다. 일자리 포털만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구인, 구직, 고용보험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빅데이터로 축적된 개인의 경력, 교육, 자격 정보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합니다. 온라인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새 및 한파의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뉴스가 무겁습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는 연말이 되면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얼굴 없는 천사가 5천여만 원을 기부하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노송동에는 천사마을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정체를 꼭꼭 숨긴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해마다 수천만 원을 마을 어딘가에 놓고 사라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40, 50대 중년 남성분 목소리로 다급하게 지하 주차장에 빨리 가보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가보니 지난해와 같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황금색 돼지 저금통과 5만 원권 지폐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기부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19년째 남몰래 선행을 이어온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거액의 돈다발과 함께 이처럼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올해 기부한 돈은 5만 원권 지폐 1000장과 저금통 속 동전 등 모두 5,020여만 원. 이에 따라 얼굴 없는 천사가 19년째 20차례에 걸쳐 기부한 성금은 6억 8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천사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동안 어려운 이웃 4,900여 세대가 도움을 받았고 내년에도 300여 가구가 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얼굴 없는 천사의 유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팍팍하고 기부 행렬도 줄었다는 2018년 새밑.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어려운 이웃들의 꽁꽁 언 마음을 녹이고 기부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행복 바이러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농업인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초청된 농민 중에는 15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수확한 쌀을 선물한 이 학생 농부는 트로트 부르기가 취미라고 합니다. 학생 농부 한태웅 군을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쌀은 태웅 군이 직접 수확한 쌀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태웅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행복한 농사꾼이자 대농이 되는 것을 꿈꾸는 태웅 군은 청와대에 초청받은 소감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약소하게 여기 계신 분들께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직접 서명한 경우는 2.6%에 불과해 현실과 차이가 컸습니다. 장기 기증 의사를 실천으로 이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할 뜻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서에 서명한 경우는 전체 국민의 2.6%에 그쳐 생명 나눔 실천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장기 기증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과 막연히 두려워서 사후 처리나 예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등을 꼽았습니다. 장기 기증한 거에 대해서 기증하신 유가족들 또 기증자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9.9명에 불과해 스페인 46.9명, 미국 31.9명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이었지만 지난해는 51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는 장례 지원 서비스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지원금 지급,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추모 공원 설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영화 PMC 더 벙커가 개봉 당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일인 어제 21만 9천여 명을 불러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1, 2위를 차지했던 아쿠아맨과 범블비는 각각 16만 7천여 명과 10만 500명을 동원해 나란히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지난 19일 동시 개봉한 스윙키즈는 5만 4천여 명을, 마약왕은 5만 1천여 명을 불러들여 각각 4위와 6위에 올랐습니다. 퀸 열풍을 몰고 온 보헤미안 랩소디는 5위에 올랐고 누적 관객 수 881만 9천여 명으로 9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경매와 화랑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국내 미술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개한 2018 미술시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4,942억 원으로 전년보다 24.7%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가 879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체 미술시장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1995년에 도입돼 전국에 15,00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마국구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기 정상회담을 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meeting with them May, early June.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Very, very good. Excellent relationship.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 앞서 팽하게 줄다리기 한 지점이었습니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가 America first.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의 관세를 여기에 매기겠다고. 중국도 똑같이 미국산 제품 25%의 관세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25% 추가 관세로 10%의 맞불 관세 부과를 관세 전쟁을 넘어 세계 무역 전쟁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 2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곳곳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드디어 시뻘건 용암이 솟구칩니다. Oh my God, guys.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시 전체가 도로가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규모 7.0의 충격이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높은 장벽 곳곳에서 폭발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4,000km를 헤쳐온 난민들. 하지만 그렇게 찾은 미국 국경 출입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계획적으로 살해됐다는 증거를 갖고 15인조 암살팀이 이 언론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언론인 카슈크지의 살해 배후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に対して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 추석 3번 연임 급지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사상을 새로 넣은 헌법 개정안은 시주석 1인 체제의 절대 권력을 하는 99.79%의 압도적 몰표입니다. 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 Brexit means Brexit. Brexit means Brexit. Brexit means Brexit.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고 2019년 3월 30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는데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Leaving with no deal. 브렉시트 이행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적인 폭력 시위로 확산되는 노란조끼 운동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태국 동굴에서 실종돼 무려 열흘 만에 발견된 축구 코치와 소년들. 방금 보신 국제 10대 뉴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뜨거운 뉴스 인물입니다. 요즘에는 시리아 철군 문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계획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라크에 있는 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에 들어서자 장병들이 환호합니다. 셀카 요청에도 웃으며 포즈를 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발표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리아에서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면 이라크를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미군의 역할 덕에 IS, 이슬람 국가 세력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치하하면서 자신의 시리아 철군 계획을 애둘러 옹호했습니다. 2 years ago, when I became president, they were a very dominant group. They were very dominant. Today, they're not so dominant anymore.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시리아에서 미군의 임무는 IS의 군사 거점 제거였다면서 그것을 이제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의 종료를 선언했다고 평했습니다. America shouldn't be doing the fighting for every nation on earth, not being reimbursed in many cases at all. If they want us to do the fighting, they also have to pay a price, and sometimes that's also a monetary price.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지역 주둔 미군 기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 그동안 미군 부대 방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두어 번 계획했던 것이 사전에 노출돼 취소됐다며 보안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60년대 베트남전 징집을 피하려고 거짓 진단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뉴욕 퀸스의 족부 전문의로 2007년에 작고한 레리 브라운스타인의 두 딸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 면제를 위해 발 뒤꿈치에 뼈 돌기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한 발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아버지의 설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업을 이유로 4차례 징집을 유예한 끝에 22살이던 1968년 발 뒤꿈치에 뼈 돌기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이폰을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월급까지 깎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화웨이 폰을 쓰면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중국에서 일고 있는 화웨이 구하기 현상입니다. 베이징 박이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관광지입니다. 화웨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한 관광지는 입장료가 아예 면제됩니다. 我这应该都是华为手机。你华为手机可以直接到检票口去直接进去。咱那个其他手机行不行？比如说小米。那不行，光华为手机。 이처럼 화웨이 이용자를 우대하는 관광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非常好，非常不错，支持国产，人人有责。 화웨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한 달간 와이파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학도 등장했습니다. 我觉得对于学生肯定很好呀，因为学生你用流量平时花的钱也不少，你能领1个月的 WiFi， 而且它是免费的，你肯定会觉得很开心嘛。 일부 기업은 화웨이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월급을 깎기도 합니다.
大家都很理解，都很支持，因为毕竟现在国产手机和国外品牌手机性能上面差异并不是那么大，所以说还是支持国货。 애국심 고취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네티즌들도 많지만 제품 사용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김용균법,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불릴 것 같습니다. 기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작업 일선에 설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청년의 아픔이 법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담판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년 통계를 보면 하청 노동자의 어떤 그 사고 비율이 97%가 넘어가거든요. 9년 통계 산재 사망 사건의 9년 통계를 보면 4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37분이 하청 노동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특히 고도의 어떤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들을 전가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차제에 좀 손을 보자. 그래서 원청도 하청업자 못지않게 책임들을 좀 규정하자. 이렇게 좀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들을 하청 기업에 떠넘기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에 물린다면 원청 기업도 안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노동자들이 방호 펜스 같은 안전 장치를 요구했지만 원청 기업에서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도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하는데요. 법안 통과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애초에 법안에서 후퇴해서 처벌 조항을 약화시키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이 있고 이 조율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옵션을 하나를 더 걸었죠. 지금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노위 소회의장에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마라.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조국 수석을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용균 법안을 쉽게 합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더가 이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주장일 뿐이고 한국당 측은 법안 자체에 이견이 있었고 정치적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균법을 두고 회의를 이어갔던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에는 한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회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에 의하면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를 바랐던 것이죠. 진통 끝에 결국 법안 통과가 안 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게 무슨 나라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자리를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용균이 같은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다른 애들도 이렇게 위험한 곳을 오늘도 계속 일한다고 들었는데 또 용균이 같은 애, 그런 애가 나올까 봐 그렇게 죽음으로 또 나올까 봐 너무 겁나요. 아직 너무 젊은 애고 할 일도 많은 애고 좋은 즐거운 일도 많아야 될 애들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가는 그런 걸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의 사모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쟁으로 얼룩진 2018년 마지막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소위 와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정희 간사를 통해서 뭐 또 사과하시겠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그 사과 관련 이야기죠. 네.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야당이 반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KBS, MBC, 또 박홍근 의원은 ITN 계속 이렇게 자기들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예? 지금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의 문자입니다. 항의 문자, 항의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그 KBS, MBC, YTN 방송을 보고서 하는 그런 어떤 항의 문자,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출연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반대한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는데 반대한 게 있어. 그냥 심사숙고해서 지금 심사를 하겠다는 거지. 최대한 논의를 좀 하시자고요. 논의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으니 걱정이. 법안은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서 번개불에다 콩을 볶아 먹자 그러니 콩이 볶입니까?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이걸 논의하기 어렵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엉터리로 가져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우리 미리 얘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 가지고는 논의 불가능해요.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논의는 해주시고요. 논의되는 각 조항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의견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상정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다 민주당하고 정부 탓인데 그걸 야당으로 돌려가지고 화살을 탓은 야당 탓을 하니 아니 그 논의를 우리 김성철 대표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우리 김성철 대표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정말 계속 하세요. 왜 자한당보다 못한 짓을 하십니까? 지역구 주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보이는 이 법안에 개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3당 정책위 의장과 또 환경노동위 간사 등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원청의 외주사의 책임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위험한 업무에 외주를 금지하는 그런 대상 기업을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더문화 시간에는 2018년 영화계를 결산해 봅니다. 올해도 한국 영화계는 흥행과 작품성 사이에서 고민하며 영화를 만들고 관객을 만났습니다. 네, 올해는 입소문이 흥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작, 대배우의 티켓 파워보다 관객의 파워가 더 컸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충무로의 여풍도 두드러졌습니다. 올 한 해 영화계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전체 관람객, 영화 관람객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년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6년 동안 2억 명, 그러니까 매년 2억 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좋게 보면 2억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 한 명당 연간 관람 횟수가 4.25회나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비판적인 혹은 조금 더 성장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6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영화가 998편 그리고 외화는 1983편이 국내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예, 2억 명이면은 연인원 2억 명인 거고요. 네, 매년 2억 명씩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관람객은 일단 12월을 말고 11월 기준으로 약 1억 9,400만 명입니다. 네. 거의 2억 명이군요. 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약 99% 수준인데 이런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수준에서 올해 이제 기록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국 영화와 외화를 좀 비교해 보면 흥행 측면에서 좀 더 우위를 점했던 건 어느 쪽일까요? 약 2% 정도 한국 영화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해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12월에 네. 이제 뒤집기가 가능했었어요. 11월까지는 외화가 좀 더 강세였는데 네. 12월에 강철비, 신과 함께 등이 이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체면치레에 성공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본격 겨울 대전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매출액과 관객 수가 한국 영화가 약 51% 정도로 좀 우세를 차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외화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예. 히어로물이라고 하죠. 네.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뭐 이제 히어로물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벤져스가 많이 들었어요. 네, 어벤져스가 외화에서는 1등이었고 한국 네. 영화에서는 신과 함께였습니다. 각 이 두 영화가 1,000만 명을 넘었는데 일단 박스오피스 2위의 작품이 말씀처럼 어벤져스였었고요. 1위가 네. 신과 함께였고 3위가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880만 명을 모은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네. 4위는 658만 명을 모은 미션 임파서블이고요. 5위가 신과 함께인데 이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1위도 1편 같은 경우도 1,000만 명을 모았지만 네. 올해 1월부터 모은 숫자를 집계를 하면 약 580만 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위를 신과 함께로 뒀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이렇게 탑10을 쭉 세워봤었을 때 700에서 900만 명의 작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박 흥행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 500만 명의 관객이 든 영화들이 참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안시성이라던가 뭐 완벽한 타인이라던가 독전 등의 영화들이 5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을 모으게 되면서 한국 이 관객 수라던가 매출액을 늘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과 함께의 흥행이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신과 함께 시리즈의 성과는 단순히 수치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데요. 일단 한국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계를 열광케 한 K-팝과는 달리 한국 영화는 약간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국내에서도 이건 뭐 내수용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수익적으로 큰 이득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120개국에서 개봉을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2억 명의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활로가 개척이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번 신과 함께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영화가 한국 영화만 해도 거의 1,000편 가까이 개봉이 됐으니까 뭐 네. 아주 뭐 다양한 영화가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뭐 흥행에 성공했다든가 평가가 좋았다든가 주목받은 영화들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까? 일단 시대를 재조명한 작품이 2018년도에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를 배경으로 한 뭐 첫사랑의 이야기라던가 과거를 배경으로 한 뭐 학창 시절의 이야기 등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제작이 돼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또 특정 시기에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작품들도 계속해서 올해는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뭐 예를 들면 공작이라던가 뭐 국가부도의 날이라던가 이번에 개봉한 마야광, 뭐 스윙키즈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시대를 볼 수 있는 영화라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흥행을 봤다거나 아니면 뭐 팬덤, 20대의 덕을 제대로 본 영화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처럼 사실 올해 영화계는 팬덤, 20대, 입소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지난 11월을 강타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팬덤이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봉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1위를 뭐 예매율이라던가 박스오피스를 자리를 차지하지만 늘 2위 자리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리면서 관객들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뭐 3, 4위는 유지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3, 4위고 뭐 제가 알기로는 5위까지 떨어진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개봉한 영화와 그렇게 큰 차이를 나지 않는 예. 관객 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관객들이 참 중요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그 싱어롱 버전이라고 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예. 있어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뭐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야광봉을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처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저런 관객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네. 콘서트장을 굉장히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작용했다면은 뭐 저희 세대일 텐데 네. 20대도 간다는 말씀인 거죠. 뭔가 축제 같은 모습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장처럼 영화를 이제 즐기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꿈의 100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될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생길지 이 부분도 짚어보죠. 사실 오늘까지 880만 병이라고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왔는데 1000만 예. 돌파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개봉한 마야광이라던가 스윙키즈가 있지만 사실 이 영화들이 평일 하루 관객이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재관람률이 무려 9.3%에 이릅니다. 근데 880만 명이니까 재관람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80만 명 정도가 네. 재관람을 한다. 뭐 2번 이상 봤다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데 10명 중에 1명은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그리고 평균 한국 평균 이제 재관람률이 3.6%인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높은 수치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만약 이 영화가 1000만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봤던 관객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관객들이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또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PMC 더 벙커 등 굉장히 또 작품성이 좋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뭐 외화에서도 아쿠아맨, 뭐 범블비 등이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예. 1000만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감히 네. 예상을 해봅니다. 관건은 스크린 수 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 있는데도 계속 꾸준한 흥행 성적을 네, 내고 주말에 있어요. 5만 명을 모았더라고요. 이런 네. 점을 보면은 좀 계속 관만 걸려 있다면 1000만까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헐리우드 영화들 특히 네. 이런 뭐 어벤져스 같은 것들은 코믹스에 기반하잖아요. 네, 만화.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웹툰에 기반한 영화들도 꽤 많이 제작되고 있죠. 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웹툰을 기반한 네. 이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 총 나온 작품이 한 60편 정도가 됐었어요. 처음 웹툰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한 한 작품이 영화가. 네. 작년까지 한 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60편 정도가 나왔는데 네. 올해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중생 A 그리고 신과 함께 치즈 인 더 트랩 등 약 한 3-4편 정도가 개봉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좀 더 웹툰 기반의 작품들이 많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경향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웹툰 기반의 영화가 뭐가 있냐라고 시청자분들이 또 떠올리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웃사람 그리고 강철비 그리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뭐 내부자들 뭐 생각지 못한 이런 작품들도 웹툰 기반의 내부자들도 웹툰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지 못했지만 굉장히 탄탄한 작품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만화가 원작이니까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은 걷어들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신과 함께는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만 다른 네. 웹툰 기반 영화들은 흥행에는 실패했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즈 인 더 트랙 같은 경우는 네. 주인공들의 연기력도 좋았다. 그리고 실제 만화 인물과 실제 이 살아있는 이 인물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예.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을 영화로 담아낸 이 서사 구조 자체가 좀 엉성하다. 그리고 이 만듦새가 웹툰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감독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작품을 그렇게 조금 엉성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웹툰이라는 게 뭐 길게는 뭐 몇 년, 뭐 3년, 네. 4년 동안 이제 계속 스토리가 쌓여 있는 것인데 네. 2시간 만에 관객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드라마 같은 경우는 16부작으로 풀어낼 수가 있으니 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압축을 잘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이 관건인데 이 감독의 기량에 말씀처럼 이 감독의 기량에 따라서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뭐 몇 년 동안 봤었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웹툰을 2시간으로 잘 압축시킨 그런 뭐 명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좀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 개봉하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은 어떨지 또 기대를 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충무로 스타들의 성적표는 어땠나요? 네, 일단 각각 3명을 뽑아봤는데요. 네. 아주 성적이 좋은 스타 이성민, 하정우, 주지훈 그리고 조금 아쉬운 스타로는 마동석, 강동원, 조재현 씨를 뽑아봤어요. 예. 일단 예.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바람, 공작 그리고 목격자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은 네.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그런 한 해였고요. 또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영화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배우 대열에 네. 합류를 했고요. 또 공작이 성공을 했고 또 지난 10월에 개봉했던 암수살인까지 개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연기력까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2019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이고요. 하정우 씨 마찬가지로 신과 함께로 함께. 네, 네. 쌍천만을 잃었고 현재 그 쌍천만을 잃었고 그리고 1987도 성공을 했고 지금 네. 현재 개봉하고 있는 PMC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4연속 흥행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배우 모두 다 다작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다작을 한 마동석 씨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참 아쉬운데요. 네.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아요. 올해 무려 5편의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네. 그중에 신과 함께는 뭐 모두 함께 다 잘 됐고 네. 그리고 성난항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3편의 영화가 흥행에 참패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강동원 씨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골든 슬럼버로 이제 영화를 개봉을 했으나 네. 이 부분이 좀 흥행이 굉장히 저조했고 무엇보다 굉장히 타격이 컸었던 것은 여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든 영화 인랑이 네. 100만 명도 채 모으지 못하는 그런 흥행 참패를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커 보이는 이렇게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의 흥행 실패가 좀 두드러졌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돈을 많이 쓴 만큼 관객을 많이 모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염력이라는 영화 그리고 뭐 일랑, 뭐 물개 이런 영화들은 각각 뭐 120억, 160억, 13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버짓이 큰 영화들인데요. 제작비에 비해서 일단 관객이 들지 않고 IPTV로도 이 수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이 영화는 영화계에서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냉정하게 네.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관객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뭐 1년에 4편 이상 본다라는 이런 뭐 수치가 있을 정도로 보는 그 눈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영화를 봤을 때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어디선가 들었었던 대사 아니면 뭐 스토리 구조가 어디서 본 듯한데 연기력이 엉성한데 굉장히 이제 보는 눈이 높아져서 더 이상 새롭지 않으면 예. 좀 외면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네. 이 충무로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곤지암이 흥행을 했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렇게 크게 흥행을 할 줄 몰랐는데 일단 스타급 배우의 부재 그리고 적은 예산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호러 영화
영화가 될까라는 네. 의구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새바람을 일으킨 영화라 참 고마운 영화인데요. 이렇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거, 공포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검은집 이후, 황정민 주연의 검은집 이후 11년 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24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94만 명을 동원해서 수익률이 300%에 이릅니다. 네. 엄청난 수익률을 일러서 네, 호러 영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안기기도 했었죠. 이게 뭐 호러 영화 그러니까 내용뿐만이 아니라 페이크 다큐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특이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봤다면 관객층이 좀 특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확한데요. 일단 10대에서 20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히 10대 같은 경우는 단체 관람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10대들 사이에서는 커뮤니티에 저희가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 반응을 살펴보면 참 귀여운데 팝콘을 들고 있다가 너무 예. 무서워 팝콘 비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콘비가 나온 겁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 팝콘을 잘 들고 있어야 하는 영화다라고 이 영화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공지암 아까 그 제작비가 적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저예산 또는 네. 중저예산 영화인데 많은 관객이 든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최근 흥행한 작품이 바로 완벽한 타인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38억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역대 흥행 2018년도 일단 흥행 기록이 10위이고요. 네. 또 관객 수가 520만 명이에요. 그래서 국내작들, 그러니까 올해 개봉한 국내작만 놓고 보면 흥행 기록이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 굉장히 좀 제작비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외화 중에서는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치라는 또 영화가 네.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무려 3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았는데 네. 사실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큰 기대라던가 뭐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주연 배우가 한국계다 이 정도만 네, 알았는데 맞아요. 영화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보면 사실 이 영화 역시도 그냥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이건 역시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네. 평가를 얻었었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일단 열연을 펼치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의 특징이라고 하면 충무로 여풍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여풍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저희의 바람에 더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여풍이 불었습니다. 미스백의 한지민 씨, 그리고 뭐 국가부도의 날의 김혜수 씨, 독전의 진서연 씨, 마녀의 김다미 씨 등을 예.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한지민 씨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미스백이라는 영화로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굉장히 네.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배우들 또 여풍 네. 기대를 해보고요. 또 좋은 작품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YTN의 보도로 불거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의 정치권 입법 로비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주요 관계자 19명을 추가 입건하고 연합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과거 김용희현 연합회장이 국공립 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혐의 입증할 자료 많이 확보하셨나요?
한 달 넘게 이어진 수사 결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연합회의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이사회에 정치권 로비를 제안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위원장들의 동조 아래 지역마다 로비 자금을 거뒀고 여기에는 협회 예산까지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식으로 정치권에 건네졌고 또 일부는 김 회장 본인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정말 중간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의원님 저희가 후원 좀 이렇게 많이 해드렸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하기는 좋잖아요. 우리 현안 얘기하기도 좋고 보육 얘기하기도 좋고. 경찰은 당시 국공립분과 주요 관계자 1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연합회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현재 한호총 그 시도 연합회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호총 전체로 확대가 됐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경찰은 한호총의 정치권 입법 로비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합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019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의 분수령을 맞이하는 해가 될 거라고 외교부 산하기관이 전망했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는 2019 국제 정세 전망에서 내년 북미 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와 숨고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상반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라면서 이때 양측은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치들은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새 기준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광모 씨 등 다스 근로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정산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로라 하는 국내 미술 명작들을 중부권에서도 언제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폐 건물을 고쳐서 만든 국립현대미술청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볼성사납던 폐건물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으로 지상 5층의 연면적이 2만여 제곱미터나 됩니다. 수장 공간 10개와 보조 과학 공간 15개, 교육 공간과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지금은 1,300여 점이 소장돼 있지만 수장 규모는 11,000여 점에 이릅니다. 그동안 일반인은 드나들 수 없었던 수장고와 보존 과학실의 문을 활짝 연 게 청주관의 특징입니다. 신비로운 공간이었던 수장고를 국민들이 직접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끌어냈다 하는 이런 측면, 즉 보존 과학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청주관에 있습니다. 관람객 대상으로 특화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 미술 전문 인력도 양성하게 됩니다. 특히 담배 공장의 미술관으로의 탈바꿈은 기차역의 변신인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과 견줄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공공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중심적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인데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어서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국방통제센터에 왔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방가르드 시험 발사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원격 카메라를 통해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미사일 탄도는 마하 20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6,000km 떨어진 극동 캄차카주의 쿠라 훈련장에 있는 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시험 발사 성공 직후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적군에 현존하는 혹은 미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어낼 것이라며 조국의 멋진 새해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больши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내년에 카자흐스탄 접경 돈바롭스키 지역에 있는 전략 미사일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Система «Авангард»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полк, который приступит к боевому дежурству.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21세기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핵심 무기로 보는 군사 강국들 사이의 개발 경쟁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밤부터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자세한 퇴근길 기온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영하 8도, 밤 9시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겠습니다. 퇴근길 그 여느 때보다 옷차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를 기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 속에 밤사이 서해안과 제주 등 섬 지역에는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3도, 부산 영하 6도, 울릉도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금강산은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4도, 부산 2도, 평양은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여야 합의와 관련해 핵심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 다시 말해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22곳의 위험 장소만 책임 대상이던 것을 원청 회사의 사업장과 또 원청 회사가 지배 관리하는 곳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책임의 무게도 늘렸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다소 후퇴했지만 현행보다는 강화된 내용입니다. 네, 더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